제3부 비극적 낙관론. 1984년에 붙인 후기. 이 글을 에디트 바이스코프 요엘슨의 영전에 바친다. 미국에서 로고테라피 연구에 바친 그녀의 선구적인 노력은 일찍이 1955년에 시작되었으며 이 분야에 대한 그녀의 공헌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귀중한 것이다. 우선 비극적 낙관론이라는 말에서 무엇을 알 수 있는지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자. 간단히 말해서 그것은 로고테라피에서 일컫는 비극의 3요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누구든지 현재도 앞으로도 변함없이 낙관적이라는 것을 뜻한다.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3요소란 인간의 모든 면을 제한하는 것, 즉 1. 고통, 2. 죄악, 그리고 3. 죽음을 말한다. 사실 이 장은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삶에 대해 예스라고 말하는 것이 가능한가? 문제는 항상 다른 방식으로 제기되는데 삶이 보여주는 비극적인 형상에도 불구하고 그 잠재 의미를 어떻게 계속해서 간직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삶에 대해 예스라고 말하는 것. 이 말은 독일어로 펴낸 내 책의 제목에서 그대로 따온 것인데 결국 그것은 어떠한 상황, 가장 비참한 상황 하에서도 삶이란 잠재적으로 의미 있음을 전제로 한다. 또한 삶의 부정적인 것들을 자기 나름대로 긍정적인 혹은 건설적인 것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인간의 역량을 전제 조건으로 한다. 다시 말하면 무엇을 가지고 주어진 상황을 최상의 것으로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이다. 최상의 것, 더 베스트란 라틴어로 옵티멈, 한정된 조건 아래에서 최상이라는 말이며 그래서 내가 비극적 낙관론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것은 비극의 측면에서 가지는 낙관주의이고 또한 다음 세 가지를 항상 최상의 상태로 고려하는 관점에서 보는 낙관주의이다. 그것은 1. 고통을 인간적인 성취 및 실현으로 바꾸기. 2. 죄악에서 자신을 보다 낫게 변화시킬 기회를 이끌어내기. 그리고 3. 삶의 일과성으로부터 책임 있는 행동을 취할 동기를 이끌어내기이다. 그러나 명심해야 할 것은 낙관주의란 지시를 받거나 명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모든 가망성에 대해, 모든 희망에 대해 가리지 않고 낙관적이어야 한다고 자신에게 강요할 수는 없다. 그리고 희망에 적용되는 것은 3요소 중 다른 2 구성 요소, 즉 믿음과 사랑에도 적용된다. 믿음과 사랑 또한 명령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유럽인들의 눈에 미국 문화의 특징은 행복하라고 자꾸자꾸 반복해서 지시하고 명령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행복이란 얻으려고 애써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결과로서 생기는 것이어야 한다. 행복한 데에는 어떤 이유가 있어야 한다. 일단 그 이유를 알게 되면 그 다음에는 자동적으로 행복해진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본래부터 갖추어져 있으나 드러나지 않고 있는 잠재의 의미를 주어진 상황에서 실현시킴으로써 행복해질 이유를 찾는 존재이다. 이유를 찾아야 하는 이 필요성은 인간만이 특수하게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현상, 즉 웃음과 비슷하다. 만일 당신이 누군가를 웃기고 싶다면 예를 들어
그에게 농담을 한다든가 해서 웃을 만한 이유를 제공해야 한다. 웃으라고 아무리 채근을 해도 진정으로 웃게 할 방법은 전혀 없다. 그렇게 하는 것은 카메라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치즈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나중에 사진을 보면 인위적인 미소 속에 그들의 얼굴 표정이 굳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뿐이다. 로고테라피에서는 그러한 행동 패턴을 과잉 의도라고 부른다. 그것은 성적 신경증, 즉 성적 불감증이나 무능력을 일으키는 인과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신을 상대방에게 내맡김으로써 자신을 잊어버려야 하는데, 그렇게 하는 대신 환자가 오르가즘, 즉 성적 쾌감을 느끼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이러한 성적 쾌감의 추구는 더욱더 자멸하고 만다. 소위 쾌락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즐거움 망쳐버리기가 된 셈이다. 일단 한 개인의 의미 탐구가 성공을 하게 되면 그는 그 보상으로 행복해질 뿐만 아니라 고통을 잘 이겨낼 수 있는 능력도 얻게 된다. 그런데 만약 의미 탐구가 허사가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렇게 되면 당연히 치명적인 상태에 빠질 것이다. 예를 들어 전쟁포로 수용소나 강제 수용소와 같은 극단적인 상황에서 때때로 무슨 일들이 일어났었는지 다시 생각해 보자. 첫째로, 미군 병사들이 나에게 말한 것처럼 어떤 행동 패턴이 그들이 체념증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결정된다. 강제 수용소에서 어느 날 아침 5시에 일어나 일하러 나가기를 거부하고 그 대신 오두막에서 똥과 오줌으로 축축하게 젖은 집단 위에 누워있는 사람들의 행동을 이 행동과 견줄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의 마음을 바꿔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경고도 위협도 다 소용없는 것이었다. 그 다음에는 전형적인 일이 일어난다. 그들은 주머니 깊숙이 감추어 두었던 담배 한 개비를 꺼내 피워무는 것이다. 그 순간 우리는 48시간쯤 후엔 그가 죽는 걸 보게 되리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의미를 찾으려는 노력은 주저앉고 말았으며 그에 따라 즉흥적인 쾌락 추구가 그 뒤를 이은 것이다. 우리가 매일매일 마주치게 되는 이와 유사한 또 다른 일이 생각나지 않는가? 나는 지금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자신들을 미래가 없는 세대라고 부르는 젊은이들이 생각난다. 확실한 것은 그들이 의지하려고 하는 것은 담배 한 개비 정도가 아니라는 점이다. 그것은 마약이다. 사실 마약 현상은 보다 일반적인 집단 현상, 즉 우리의 실존적 욕구가 좌절된 데서 비롯되어 우리 산업사회에서는 이제 보편적인 현상이 되어버린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는 의식의 한 단면일 뿐이다. 오늘날 신경증의 원인론에서 이 무의미하다는 의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단지 로고테라피 치료 전문가들뿐만은 아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어빙 디 얄론 박사는 그의 저서 실존적 심리치료에서 이렇게 쓰고 있다. 40명의 환자가 치료를 받으려고 정신과 외래병동에 계속 밀려들었다. 그중 12명 30%는 의미를 포함한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자가평가나 치료 전문가 또는 독자적인 판단으로 선고를 받은 자들이었다. 팔로알토 동쪽 수천 마일 떨어진 곳에서도 사정은 1% 정도의 차이밖에는 없다. 가장 최근의 관련 통계 자료는 비엔나의 전 인구 중 29%가 그들의 삶에서 의미가 상실되었다고 호소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무의미하다는 느낌을 갖게 되는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른다.
즉, 사람들은 살아가야 할 목적이 없더라도 충분히 그런 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고. 의미는 전혀 없더라도 수단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 말은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감이 없지는 않다. 사실 어떤 사람들은 수단조차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나는 일자리를 얻지 못한 많은 사람들을 생각한다. 50년 전 나는 내가 실업신경증이라고 명명한 병에 걸린 젊은 환자들의 사례를 분석한 우울증의 한 특수 유형에 관한 연구 논문을 출판했다. 거기에서 나는 이 신경증이 실제로는 이중으로 잘못된 동일시에서 비롯되었음을 밝혔다. 즉, 일자리를 잃은 것을 자신이 쓸모없게 된 것과 동일하게 생각하고, 또 하나 쓸모없게 되었다는 것을 무의미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과 동일하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청년단체나 성인교육기관, 공공도서관 등과 같은 데에 자발적으로 참여해보라는 내 권유를 그 환자들이 받아들이자마자, 다시 말하면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많은 자유시간을 보수는 없으나 의미 있는 활동으로 채울 수 있게 되자마자 그들의 주머니 사정은 그대로이고 굶주림도 여전하지만 그래도 우울증은 사라졌다. 인간은 복지만으로는 살지 못한다는 것은 진리이다. 한 개인의 사회경제적인 사정에 의해 야기된 실업신경증과 함께 정신역학이나 생화학적 조건으로까지 그 원인을 더듬어 보아야 하는 다른 유형의 우울증도 있다. 때문에 정신치료법과 약물치료법이 함께 처방된다. 그러나 무의미하다는 느낌에 관해서라면 그것 자체가 곧 병리학의 문제는 아니라는 점에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것은 어떤 신경증의 신호와 증오라기보다는 오히려 사람됨의 증거라고 나는 말하고 싶다. 비록 그것이 어떤 병적인 것에 의해 약이 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나 병리학적인 반응을 일으킬 수는 있다. 바꾸어 말하면 병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을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말이다. 젊은 세대에 온통 퍼져 있는 대중신경증후군을 한번 생각해보자. 이 증후군의 세 단면, 우울증, 공격성, 약물 중독이 로고테라피에서 말하는 실존적 공허라고 부르는 것, 즉 허무하고 무의미하다는 생각에 기인하고 있음은 많은 경험적 사실이 뒷받침해주고 있다. 우울증 증세를 보이는 사례가 모두 다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는 생각에서 기인되는 것인지를 밝혀내야 할 필요가 없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자살, 우울증의 결과로 이따금 발생하는 자살도 또한 항상 존재에 대한 공허함 때문은 아니다. 그러나 자살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자신의 삶이 무의미하다는 생각 때문에 자살을 기도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한 개인이 자신이 그것을 위해 살아갈 가치가 있는 어떤 의미와 목적을 깨닫게 되었다면 자신의 삶에서 자살하고 싶은 충동을 극복하려 하는 것이 당연하다. 따라서 만약 어떤 강력한 의미 찾기 노력이 자살을 방지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자살을 감행하기 전에 중재를 해보면 어떨까? 나는 젊었을 때 오스트리아의 가장 큰 국립병원에서 4년 동안 일한 적이 있다. 그곳에서 심한 우울증 환자들이 수용된 병동을 담당했는데 그들은 대부분이 자살을 기도했다가 그곳에 입원한 환자들이었다. 나는 그 4년 동안에 환자 12,000명의 사례를 자세히 연구해 봐야겠다고 일찌감치 마음을 먹었다. 지금도 자살할 경향에 있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때의 경험에서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많은 경험을 쌓았었다. 나는 그런 사람에게 환자들은 자살 기도가 수포로 돌아갔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고 내게 몇 번이나 되풀이해서 말을 했다.
그리고 몇 주일이나 몇 달 혹은 몇 년이 지난 후 다시 나에게 와서 자기들의 문제에는 해결 방법이 있고 의문에는 해답이 있으며 자기들의 삶에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말을 했다는 등의 설명을 해준다. 나는 설명을 계속한다. 사정이 좋아지는 경우가 비록 1000번에 한 번 정도밖에는 안 된다 해도 그런 일이 어느 날 바로 당신 경우에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 그런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날을 보기 위해 우선은 살아남아야 한다. 그래서 그날 새벽을 보기 위해 지금부터 죽어서는 안 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대중신경증후군의 두 번째 면, 즉 공격성에 대해서는 캐롤린 우드 셰리프가 주도했던 한 실험을 예로 들어보고자 한다. 그녀는 보이스카우트 단원들이 서로서로에 대해 공격성을 갖도록 인위적으로 조작했다. 그리고는 젊은이들이 어떤 공동 목표, 즉 자기들이 먹을 식료품이 들어있는 운반 차량을 진흙구덩이에서 끌어내는 합동 작업 같은 공동 목표에 헌신할 때에만 그 공격성이 누그러진다는 사실을 관찰했다. 공동 목표가 생기자마자 그들은 자신들이 실현시켜야 할 한 가지 의미에 의해 결속되었던 것이다. 세 번째 문제인 약물 중독에 관해서는 안네마리 폰 포르스트 메리어가 발표한 조사 결과가 생각난다. 그녀는 자신이 조사한 알코올 중독자의 90%가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극심한 생각에 빠져 있음이 이 실험과 통계로 입증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스탠리 크리프너가 조사한 약물 중독자들은 100%가 만사가 무의미해 보인다고 믿고 있다. 이제 의미 그 자체의 문제로 돌아가 보자. 이 문제를 다루기 전에 먼저 로고테라피 치료 전문가는 인간이 전 생애를 통하여 직면하지 않을 수 없는 그때그때의 상황에 본래부터 있으나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는 잠재 의미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무엇보다 분명히 해두고 싶다. 그러므로 나는 먼 앞날까지 포함하는 의미가 존재한다는 것은 부정하지 않지만 전체로서의 삶의 의미에 대해 여기에서 자세히 말하고 싶지는 않다. 유사점을 찾아보기 위해 영화를 한번 생각해보자. 한 편의 영화는 몇천 장에 달하는 수많은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면마다 뜻이 있고 의미를 전달하나 영화의 마지막 결말을 보기 전에는 전체의 의미는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영화의 각 구성 부분, 즉 하나하나의 장면을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영화 전체를 이해할 수가 없다. 이것이 우리 인생과 비슷하지 않은가? 인생의 최종 의미 역시 오직 그 마지막 순간에 바야흐로 죽음을 눈앞에 둔 순간에 가서야 그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가? 그리고 이 최종 의미는 또한 순간순간 직면했던 상황의 잠재 의미가 개개인이 저마다 가진 최상의 지식과 믿음을 실현시켰느냐 못했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닌가? 로고테라피 치료라는 각도에서 보는 바로는 의미 그리고 의미에 대한 인식이 공중을 떠돌아다니거나 상압탑 속에 머물러 있지 않고 완전히 현실적인 것이 되어야 하는 문제가 아직 남아있다. 간단히 말해서 나는 의미에 대한 인식을 구체적인 상황에서 개인이 느끼는 의미에 대한 칼 비일러의 개념을 따른 아하 하는 경험과 게슈탈트 인식, 말하자면 막스 베르트하이머의 이론을 따른 노선 사이 중간쯤에 두고 싶다.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의미를 발견하는 일에 전념할 것인가? 샬로트 비일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삶이란 궁극적으로
무엇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은 듯한 사람들의 삶을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 비교하여 연구하는 것이 전부이다. 그러나 그러한 정기적인 접근 말고도 생물학적인 방법으로 접근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이다. 로고테라피에서는 양심을 어떤 주어진 상황 속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지시하는 자극제라고 생각한다. 그러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양심은 사람이 직면하게 되는 상황에 어떤 척도를 적용해야만 한다. 그리고 이 상황은 일련의 기준에 비추어서 그리고 가치의 계층 체계에 비추어서 평가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가치들은 인간이 의식하고 있는 수준에서는 신봉되거나 채택될 수 없다. 그 가치들은 우리 인간의 진화 과정에서 구체화되었다. 그것들은 우리의 생물학적인 과거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우리의 생물학적 깊이의 뿌리를 받고 있다. 콘라드 로렌츠도 자신의 생물학적 아프리오리 개념을 전개하면서 마음속에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가졌었던 것 같다. 최근에 우리 두 사람이 평가 방법에 생물학적 근거에 관한 나의 견해를 놓고 토론한 적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그는 열광적으로 내 의견에 찬성했다. 로고테라피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삶에서 의미를 찾는 데에는 세 가지 중요한 방법이 있다. 첫째로 어떤 작품을 창조해내거나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찾는 방법이 있다. 둘째는 어떤 것을 체험해보거나 누군가와 우연히 마주쳐보는 방법이다. 다시 말하면 의미는 일에서뿐만 아니라 사랑 속에서도 찾을 수 있다는 말이다. 에디트 바이스코프 요엘스는 여기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경험하는 것도 성취하는 것과 똑같이 가치가 있을 수 있다는 로고테라피 치료상의 개념이 곧 치료법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경험이라는 내면의 세계를 희생해서 얻어진 성취라는 눈에 보이는 세계만을 우리가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을 보충해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세 번째 방법이다. 자기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운명에 직면한 희망 없는 상황에 처한 희망 없는 희생양조차도 자기 자신을 뛰어넘고 초월하여 성장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을 변화시킨다. 그런 사람은 개인적인 비극을 승리로 바꿀 수도 있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로고테라피에 희망을 걸고 말한 사람은 바로 에디트 바이스코프 요엘슨이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로고테라피는 오늘날의 미국 문화에 나타나고 있는 어떤 불건전한 경향들을 없애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미국에는 자신의 고통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고귀하게 생각할 기회를 거의 갖지 못한 불치의 환자들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불행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불행한 것을 부끄러워한다. 사반세기 동안 국립병원의 신경과를 운영하면서 나는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인간적인 성취로 바꾸어 놓는 환자들의 역량을 수없이 보았다. 그런 실제적인 경험 외에 경험적인 증거도 고통 속에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데에 유용하다. 예일대학 내과 연구원들의 말을 들어보자. 베트남 전쟁의 많은 포로들에게서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 죄수들은 분명히 주장했다. 비록 그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독방 감금과 고문과 질병 그리고 영양실조가 만연한 그런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성장 체험이라는 점에서 본다면 그 포로 생활에서 얻은 것이 있다고.
그러나 비극적 낙관론에 대한 가장 설득력 있는 찬성론은 라틴어로 아르구멘타 아드 호미넴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한 예를 들어 제리 롱은 로고테라피에서 말하는 인간의 정신에 대한 도전적인 힘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이다. 텍사크라나 가제트지는 제리 롱에 대해 이런 기사를 썼다. 제리 롱은 3년 전 다이빙 사고로 목이 부러져 전신이 마비되었다. 사고를 당했을 때 그의 나이 17살이었다. 지금 롱은 입에 막대기를 물고서 타이프라이터를 친다. 그는 특수전화로 지역사회대학에서 두 과정을 수강하고 있다. 내부 통화장치로 롱은 학급 토의에서 듣고 참여하는 것을 다 할 수가 있다. 그는 또 책을 읽고 텔레비전을 보고 글을 쓰면서 시간을 보낸다. 그리고 나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저의 삶이 많은 의미와 목적을 지녔다고 생각합니다. 그 운명의 날에 제가 택한 태도는 제 개인적인 삶의 신조가 되었습니다. 저는 목이 부러졌지만 그것이 나를 파괴하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지금 대학에서 심리학 입문과정에 등록하고 있습니다. 저의 장애가 다른 사람들을 더 많이 도울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에게 이런 고통이 없었더라면 제가 성취한 성장은 불가능했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의미를 발견하는 데에는 고통이 절대 필요하다는 뜻인가? 결코 그런 말은 아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 책의 제2부에서 지적한 것처럼 만일 고통이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그 고통에도 불구하고, 아니 비록 고통스럽더라도 의미는 쓸모가 있다는 것뿐이다. 만일 고통이 피할 수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해야 할 의미 있는 일은 그 고통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다. 불필요한 고통은 영웅적인 것이 아니라 피약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만일 고통을 야기시키는 상황을 바꿀 수 없다 해도 자신의 태도를 바꿀 수 있는 여지는 아직 남아있다. 제2차 세계대전 동안에 바르샤바 게토 대변역을 조직했던 한 폴란드 심장학자가 훗날 오스트리아 TV와 인터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인터뷰 내용을 나는 잊지 못할 것이다. 영웅적인 행동이란 어떤 것입니까? 하고 기자가 큰 소리로 묻자 그 의사는 조용히 대답했다. 들어보세요. 총을 들고 쏘는 것은 훌륭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만일 나치 친위대원이 당신을 즉석에서 처형하려고 가스실이나 공동묘지로 끌고 간다면, 그런데 당신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면, 점잔 빼고 걸어가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면, 잘 아시겠지만 이것이 바로 내가 영웅적인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심적인 영웅적 행위인 것이다. 롱은 자기가 택해서 목을 부러뜨린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자신에게 일어난 일로 해서 자신이 파괴당하게 내버려 두지는 않겠다고 결심했던 것이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시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고통을 일으키는 상황을 자기 나름대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 고통에 대처하는 노하우를 터득하는 것이다. 최근 오스트리아의 여론조사에서 밝혀진 바로는 조사에 응한 사람들 대부분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뛰어난 예술가들이나 훌륭한 과학자들이 아니고 위대한 정치가나 이름난 운동선수들도 아니었다. 머리를 높이 세우고 모진 운명을 정복하는 사람들이 가장 존경받고 있다고 그 여론조사는 보고했다.
이제 비극의 3요소 중 두 번째 요소, 즉 죄악으로 돌아가 살펴보자. 여기에서는 항상 내가 흥미를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개념은 피하고 싶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소위 불가해한 사악함, 즉 생물학적, 심리학적, 그리고 사회학적 요인들까지 충분히 더듬어 올라가 볼 수 없기 때문에 최종 분석에서 여전히 불가해한 채로 남아있는 어떤 죄악에 대해서이다. 어떤 사람의 죄악을 전체적으로 설명하려는 것은 설명을 통해 그 사람의 범죄 행위를 없애려는 것과 같고, 또 그 사람 안에서 자유롭고 책임 있는 인간이 아니라 수리할 수 있는 기계를 보는 것과 같은 것이다. 심지어 범인들조차도 이런 취급을 받는 것은 아주 싫어하며 오히려 자기의 행위에 책임을 지려 한다. 나는 일리노이주의 한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한 죄수로부터 편지를 받았는데 그는 개탄하며 이렇게 말했다. 범인들에게는 자기 자신을 해명할 기회가 절대 주어지지 않습니다. 주어진 많은 변명거리 중에서 선택할 수 있을 뿐입니다. 사회가 비난을 받을 때 그 비난은 대부분 희생자에게 가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산 퀸틴 교도소의 죄수들에게 연설할 때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들은 나와 똑같은 인간들입니다. 그러니 죄를 짓고 죄인이 되는 것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죄에서 몸을 일으키고 자기 자신을 초월하여 성장하고 보다 낫게 변화함으로써 여러분이 저지른 죄를 극복하는데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들은 내 말을 이해했다. 그리고 전과자인 프랭크로부터 짧은 편지를 받았다. 그는 이렇게 썼다. 저는 전과자들을 위한 로고테라피 그룹을 시작했습니다. 애초에 모였던 우리 27명의 강력범들과 새로 들어온 사람들은 동료의 덕분에 원래의 그룹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중 한 명만이 다시 들어갔는데 그는 지금 자유의 몸입니다. 집단적 범죄 행위라는 개념에 대하여 나는 개인적으로 한 개인이 다른 개인이나 또는 한 집단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절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래로 나는 집단적 범죄 개념에 대해 지칠 줄 모르고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사람들을 그들이 믿는 맹신으로부터 떼어놓는 데에는 때때로 많은 교훈적인 책략이 필요하다. 어떤 미국인 부인이 나에게 비난을 퍼부은 적이 있다. 그녀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어째서 당신은 아직도 독일어로 책을 쓸 수가 있습니까? 아돌프 히틀러의 언어로? 그래서 나는 만일 그녀가 주방에서 쓰는 식칼을 들고 있을 때 내가 당황하고 놀라서 이렇게 소리치면 뭐라고 대답하겠느냐고 되받았다. 그렇게 많은 살인자들이 피해자들을 찔러 죽이는데 그 칼을 사용했는데 어째서 당신은 아직도 식칼을 쓸 수가 있습니까? 그 여자는 내가 독일어로 책을 쓰는 데에 더 이상 반감을 가지지 않았다. 비극의 3요소 중 세 번째 요소는 죽음에 관한 것이다. 그것은 삶과도 관계가 있다. 삶을 이루고 있는 매 순간은 언제나 죽어가고 있으며 그 순간은 결코 되풀이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일회성이야말로 우리에게 삶의 한순간 한순간을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한다고 요구하는 독촉장이 아니겠는가? 그것은 확실히 그렇다. 그리고 그런 까닭에 나는 다음 귀절을 절대 원칙으로 삼고 있다. 인생을 이미 두 번째로 살고 있는 것처럼 살아라.
그리고 첫 번째 인생은 지금 막 하려고 하는 것만큼이나 형편없이 행동했던 것처럼 살아라. 사실 적절하게 행동할 기회나 의미를 충족시킬 잠재적 가능성은 우리의 삶이 되돌릴 수 없는 것이라는 점에 영향을 받는다. 잠재적 가능성만 해도 그렇다. 우리가 어떤 기회를 이용해서 잠재 의미를 실현시킨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잠재적 가능성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 가능성이 안전하게 넘겨져서 침전되어 있던 과거 속에서 그것을 건져 올렸다. 과거 속에서는 돌이킬 수 없이 상실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그와는 반대로 무엇이든 고쳐지지 않은 채 저장되어 깊숙이 감추어진다. 사실 사람들은 덧없이 지나가 버린 그루터기만 남은 밤만 보려고 하며 자기들의 삶에 풍성한 수확을 가져다 주었던 과거의 곡창은 한번 흘낏 보고는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다. 행동은 행해졌고 사랑은 사랑되었으며 그리고 고통은 용기와 위엄을 가지고 견뎌냈다. 이로써 늙은 사람들을 동정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동정하기는커녕 젊은 사람들이 그들을 부러워해야 한다. 노인들은 미래에 아무런 기회도 잠재적 가능성도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미래의 잠재성 대신 과거 속의 실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들이 현실로 만들어낸 잠재적 가능성들, 그들이 충족시킨 의미들, 그들이 실현시킨 가치들을 아무것도 그리고 아무도 과거로부터 쌓여온 이 자산을 훔쳐갈 수는 없다. 고통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는 잠재적 가능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삶의 의미는 절대적인 것이다. 최소한 잠재적으로는 그렇다. 그 절대적 의미는 그러나 모든 개인의 절대적 가치와 일치된다. 그것은 인간의 위엄이라는 없앨래야 없앨 수 없는 특성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가장 비참한 상황에서도 삶에는 여전히 잠재적으로 의미 있는 것이 남아있는 것과 똑같이 모든 개인의 가치 또한 그에게 남자든 여자든 여전히 남아있다. 그런데 그것은 그 사람이 과거에 실현했던 가치에 기초하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지금 현재 그것을 잊지 않고 간직하고 있느냐 아니냐 하는 유용성 여부에 달려있는 것은 아니다. 좀 더 명확하게 말하자면 이 유용성이란 흔히 이 사회의 이익을 위하여 기능을 다한다는 말로 한정된다. 그러나 오늘날의 사회는 성취 능력으로 특징 지어지고 그 결과로 출세하고 운이 좋은 사람들을 숭배하며 특히 젊은이들을 숭배한다. 사회는 그렇지 않은 모든 사람들의 가치를 사실상 무시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인간의 품이라는 의미로서의 가치 있는 것과 유용성이라는 의미에 있어서의 가치 있는 것 사이에 명확한 차이를 모호하게 만들고 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이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한 개인의 가치가 현재의 유용성만으로 가늠된다고 생각한다면 어디 한번 생각해보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히틀러의 프로그램에 따라 행한 안락사는 늙거나 불치병에 걸렸거나 정신박약자이기 때문에 또는 기타 심신의 장애로 인해 사회적 유용성을 상실한 모든 사람들을 자비롭게 죽이려는 것이었다고 변론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자신의 개인적인 모순을 드러내는 일이 될 뿐이다. 인간의 품위와 단순한 유용성을 혼동하는 것은
많은 대학의 교정과 정신치료를 받는 긴 소파에 파고든 현대의 허무주의로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아야 하는 어떤 개념상의 혼란에서 비롯된 것이다. 정신분석을 훈련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식으로 어떤 사상을 주입시키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 허무주의란 세상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고 말하는 것이다. 조지 사젠트가 학문적인 무의미함이라는 개념을 세상에 발표했을 때 그는 옳았다. 그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 한 치료 전문가를 그는 잊지 않고 있다. 조지, 당신은 세상이 그저 우스꽝스러운 것이라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에 정의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지요. 당신이 이 사실을 깨달아야만 자신이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이해하게 될 겁니다. 이 우주에는 원대한 목적도 없습니다. 그저 존재할 뿐이지요. 당신이 오늘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결정한 데에는 특별한 의미가 조금도 없습니다. 이런 비판을 일반적인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원칙적으로 훈련은 꼭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렇다면 치료 전문가들은 자기 자신의 허무주의를 감추기 위한 방어기제인 냉소적 성향을 훈련받는 사람들에게 주입시키기보다는 그들이 허무주의에 면역을 갖도록 해줘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로고테라피 치료 전문가들도 다른 심리치료 학파에 의해 규정된 훈련 및 면허 요건을 따라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누구든지 필요하다면 늑대처럼 울부짖을 수도 있지만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런 행위를 할 때에도 그는 늑대 가죽을 쓴 양이라는 점이다. 로고테라피에 고유한 인간에 대한 기본 개념과 삶의 철학 원리에 불성실할 필요는 전혀 없다. 다음과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별로 어렵지 않게 그런 성실함을 유지할 수 있다. 즉, 엘리자베드 루카스는 심리치료의 전 역사를 통해 로고테라피만큼 독단적이지 않는 학파는 없다고 말했었다. 그리고 나는 제1회 세계 로고테라피 대회에서 심리치료의 재인관화뿐만 아니라 내가 로고테라피의 탈스승화라고 이름 붙인 것까지도 주장했다. 나의 관심은 자기 주인의 목소리를 흉내내기만 하는 앵무새를 키우는 데 있지 않고 독립적이고 창의력이 풍부하며 혁신적이고 독창적인 영혼들에게 횃불을 전달하는 데 있다.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어디선가 이렇게 주장했다. 각양각색의 많은 사람들을 모두 똑같이 굶주리게 해보라. 배고픔이라는 긴박한 자극이 증가함에 따라 개인적인 차이는 모두 모호해질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 채워지지 않는 식욕이라는 한 가지 표현만이 일제히 나타날 것이다. 다행히도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강제수용소의 내부 사정을 몰라도 되었다. 그의 환자들은 아우슈비츠의 우물 속이 아니라 빅토리아풍의 호화로운 긴 소파 위에 누워있다. 아우슈비츠에서는 개인적인 차이는 모호해지지 않았다. 그러나 사람들은 보다 더 달라졌다. 즉, 백조와 성자의 가면을 그들 스스로 벗어 던졌던 것이다. 그리고 오늘날 여러분들은 더 이상 주저 말고 성자라는 말을 쓸 필요가 있다. 맥시밀리안 콜베 신부를 생각해보라. 그는 단식하다가 마침내 아우슈비츠에서 석탄산 주사로 살해되었다. 그리고 1984년 성자로 모셔졌다. 여러분들은 예외적인 몇 가지 신뢰에만 의지한다고 나를 비난하기 쉬울 것이다. 그러나
훌륭한 것은 모두 찾아내기 힘든 만큼이나 실현시키기도 어렵다. 스피노자의 윤리학의 마지막 귀절이다. 여러분은 물론 우리가 정말로 성자에 관하여 언급할 필요가 있는지 어떤지 물을 수 있다. 훌륭한 사람들에 대해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한가? 그런 사람들이 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 이상으로 그들은 항상 소수로 남아있을 뿐이다. 그렇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소수에 끼려고 도전한다는 것을 나는 안다. 세상은 좋지 않은 상태에 있다. 그러나 우리들 각자가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한층 더 나빠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 경계를 게을리하지 말자. 두 가지 의미에서의 경계를. 아우슈비츠 이래로 우리는 인간이 어떤 일도 서슴지 않고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히로시마 이래로 우리는 무엇이 위기에 처해 있는지 알게 되었다.